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워렌 버핏처럼 기업 읽기 단계 2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6번째 시간인데요. 주제는 손익계산서 파트 1입니다. 지난 단계 1에서는요. 여러분은 펀더멘털 분석의 기초, 가격과 가치, 경제적 해자, SEC와 10K, 그리고 야후 파이낸스 사용법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을 익히실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상단부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의 이해입니다. 손익계산서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기본 구조입니다. 손익계산서의 계산식 구조를 이해하고요. 탑 라인과 바텀 라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레비뉴 분석입니다. 매출의 종류와 의미를 완전히 알고 실제 기업의 매출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매출 총이익 계산입니다. 그로스 프로핏과 그로스 마진을 계산하고 다른 기업과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핵심적인 4개의 개념을 100% 완전하게 정복하십니다. 입니다. 자, 손익계산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컴 스테이트먼트, 기업의 가계부지요. 정의와 목적을 보겠습니다. 정의는요,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입니다. 즉 기업의 가계부다 하겠는데, 목적은 회사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썼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결과는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순이익이 나든지 혹은 손실이 발생을 하든지.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P&L 혹은 Profit and Loss Statement라고도 하죠. 쉬운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가계부를 작성한다고 할 때요. 첫째, 들어오는 돈은 월급이죠. 그래서 500만 원의 월급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식비 100만 원 썼고, 교통비로 30만 원 쓰셨고, 월세로 120만 원을 지출하셨고, 기타 잡비가 80만 원 드셨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을 합쳤더니 33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러면 남은 돈은 1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레비뉴가 되고 이게 프로핏이 되는 거죠. 결국은 탑 라인 그리고 이게 바텀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료나 신문이나 인터뷰할 때 보면 탑 라인, 바텀 라인 이런 게 나오는데요. 바로 이게 탑 라인이 매출을 얘기합니다. 회사가 번 돈의 총액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바텀 라인입니다. 순이익인데요. 맨 아래에 있는 거죠. 이렇게 남은 돈에서 17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이익,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워렌 버핏이 항상 이 2개를 함께 봅니다. 탑 라인이 크게 늘어나도 바텀 라인이 늘지 않으면은 기업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계단식으로 탑 다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 매출이 있습니다. 이게 탑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이제 비용을 빼게 되는데, 이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코스트 오브 레비뉴를 매출 원가라고 하죠. 그 비용을 쭉 빼면은 바로 그로스 프로핏이 나옵니다. 즉 매출 총이익, 지금 이 물건을 팔아서 얼마 벌었는가 하는 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 구조를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밑에 4단계가 더 있습니다. 4단계는 뭐냐?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에서 영업비용이 있고요. 영업비용을 빼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핵심 사업의 수익성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other expense, other income을 더하거나 빼게 되면 결국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et income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바텀 라인이죠. 요 4개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출을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매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프로덕트 레비뉴입니다. 즉 물리적인 제품을 판매해서 생기는 매출이죠. 즉 애플로 치면은 아이폰이 되겠고, 테슬라로 치면은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뭐 제빵 회사면은 빵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덕트 레비뉴라는 게 있고, 또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죠. 즉 의료 서비스가 대표적인 거고요. 우버도 운전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으니까 이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생겨나는 매출도 있구나 보실 수 있고,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 용어지만 subscription revenue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기 구독 수익인데요. 즉 마이크로 365 쓰면은 이제 매달 얼마씩 내고 이제 구독을 하잖아요. 그런 거고, 소프티파이 혹은 뭐 노래 플랫폼도 정기적으로 매월 비용을 내고
이제 보는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독 레비뉴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싱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직접 재산권의 이용료죠. 즉 디즈니가 캐릭터 라이센스를 받고 돈을 번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컨셉트가 하나 있는데 매출 인식에 대한 기준입니다. 매출 인식 기준의 핵심 원칙은요. 돈을 받았을 때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했을 때 매출로 인식을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예는 뭐냐면요. 12월에 제품을 배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1월에 매출을 인식을 합니다. 돈을 받을 때가 매출이다 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월에 제품을 배송했기 때문에 12월에 매출을 인식해야 됩니다. 1월에 결제를 받았어도 즉 12월에 돈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12월에 매출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제품을 고객에게 넘겨준 시점이 바로 매출 인식 기준입니다. 자, 왜 이렇게 정하느냐 하면은 모든 회사들이 다 똑같이 해야지 이런 게 틀리게 되면은 회사가 매출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 제품을 제공했을 때 매출로 인식을 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제로 애플 기업의 매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매출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매출은 383빌리언이 됐고 2023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3% 하락했다 하고 이제 이런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그로스 마진을 보니까 44%나 됩니다.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즉 1달러 팔아서 44센트를 벌어들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품별 매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품이 여러 단위 있는데요. 아이폰입니다. 주력 제품이죠. 2천억 불을 벌었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의 52%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애플의 매출의 절반은 아이폰이구나 볼 수 있고 밑에 서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봤더니 그런 뭐 앱스토어에서 파는 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이런 거를 서비스라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그게 852억 불입니다. 22%나 됩니다. 꽤 많네 볼 수 있고요. 맥 컴퓨터를 8% 비중으로 팔고 있고 아이패드를 또 7%입니다. 맥하고 아이패드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웨어러블입니다. 그래서 그게 10% 팔고 있습니다. 맥하고 아이패드보다 이걸 더 많이 팔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아이폰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군이 있어서 그게 다변화가 되어 있구나. 그렇지만 절반은 아이폰을 팔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점점 22%로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건 구독 모델이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출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얼마 들어오고 다음 달에 얼마 들어오고 다 예측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이폰이 좀 안 팔리더라도 이 서비스에서 꾸준한 매출을 내주면 그래도 이 레비뉴는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겠구나.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트 오브 레비뉴를 배워보겠습니다. 매출 원가입니다. 즉 상품 매출이 있었으면 그 상품에 관련된 원가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에 포함되는 비용들은요. 뭐 원자재가 있겠고요. 그럼 예를 들면 아이폰은 부품이 되겠고 뭐 배터리가 되겠고 뭐 자동차는 뭐 타이어가 되겠고 이런 원자재가 있어야 되고요. 직접 노동이 필요합니다. 즉 공장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려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직접 뭐 조립도 하고 뭐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 직접 노동비가 들어가고 또 제조 비용이 들어갑니다. 공장을 지어야 되고 공장을 운영해야 되고 거기 전기도 들어가고 에어컨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서버 비용. 뭐 이거는 제조업은 아니겠지만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를 보면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컴퓨터 파워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서버 비용도 그 산업에 따라서는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매출 원가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에 포함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보게 되면 R&D, 신제품 개발하는 거는 매출 원가에 안 들어갑니다. 마케팅하는 것도 광고나 홍보하는 것도 매출 원가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사 비용이 있죠. CEO 있고 본사 건물 비용이 있고 뭐 CFO 급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또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 뭐 돈을 회사가 꿀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출 이자를 갚는 것도 매출 원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준을 지어야 될까요? 보면은 일단은 핵심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 비용이 없으면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는 이 비용이 없으면은 이 제품을 못 만든다
하면은 그 비용은 매출 원가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없어도 제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즉 CEO의 급여가 안 줘도 공장에서 물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R&D, 신제품 개발 안 해도 지금 기존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 이거 마케팅을 안 해도 사실은 공장에서는 물건 만들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안 줘도 물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매출 원가에 포함이 안 된다. 즉 기준은 뭐냐? 이 물건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다 하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비용은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없어도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럼 매출 원가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 원가 구조가 산업마다 다 다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보게 되면은 원자재, 부품, 조립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충은 매출의 한 50%에서 70%가 매출 원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소프트웨어는 서버 호스팅, 고객 지원 이런 것들이 매출 원가에 포함이 돼서 이게 작습니다, 비중이. 그래서 매출의 10에서 30% 정도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보겠고,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프라 세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즉 매출 원가는 전체 매출의 한 6에서 70% 차지한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별로 매출 원가 구조가 다 다르다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매출하고 비용 쪽을 봤으니 그 차이에서 뭘 얻을 수 있느냐? 매출 총 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로스 프로핏입니다. 이거는 레비뉴, 매출에서 코스트 오브 레비뉴를 빼면은 바로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제품과 서비스 자체로 얼마나 돈을 버는가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로스 프로핏 많이 번다 하는 거는 뭐냐? 이 회사가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구나. 즉 싸게 안 팔아도 잘 팔리는구나 하는 거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 가능성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쟁 우위에 있고 돈을 많이 벌면은 뭘 할 수가 있느냐? 결국은 그 상품에서 번 돈 가지고 R&D도 할 수 있고요. 마케팅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타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물건이 더 잘 팔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능력이 더 커진다 하는 것도 여기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로스 마진이 있죠. 이거는 그로스 프로핏은 절대 금액이고요. 돈이고요.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퍼센티지입니다. 뭐에 대한 퍼센티지냐? 매출에 대해서 그로스 프로핏이 얼마냐? 즉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플 같은 경우는 44%입니다. 그로스 마진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할 때 여기는 브랜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구나.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아도 물건이 잘 팔리는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 자체가 매출 원가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18%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는 37%입니다. 스트리밍 산업은 고정비가 많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37% 마진이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로스 프로핏이라는 거는 100원 팔아서 얼마 남는데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산업별로 그로스 마진 벤치마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업마다 마진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산업 내에서 비교를 해야지 다른 산업이 다른데 마진율을 비교하면은 안 됩니다. 결국 이제 제일 마진율이 높은 게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사스 기업들을 보면은요 70%에서 90%가 마진율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마진율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이런 데가 여기에 속합니다. 왜냐면 소프트웨어는 한번 만들면 그냥 카피만 해서 계속 그냥 팔면 되잖아요. 요즘엔 구독 서비스로 팔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마진율은 7에서 90% 굉장히 높다 볼 수 있겠고요. 또 명품 브랜드들이 마진율이 높습니다. 루이비통 이런 것들은 60에서 70% 정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그로스 마진은 높게 챙길 수 있는데, 그로스 마진 번 돈으로 뭘 하느냐? 광고해야죠. 그 광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기술 하드웨어 부분을 보면요, 대충 35에서 45%가 그로스 마진율입니다. 즉 애플이나 인텔이 여기 속하는데 부품 원가도 있지만 그래도 높은 마진을 유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치 산업이죠. 자동차 부분을 보면요. 15에서 25%가 보편적인 마진율입니다. 테슬라, 포드가 여기에 속하겠죠. 원자재 그 부품병이 많이 들어서 마진율이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이 보통은 20에서 30% 마진을 확보를 합니다. 월마트, 코스트가 대표적이겠네요. 물건을 사서 파는 비즈니스니까 마진이 좀 낮겠죠. 자, 그럼 이 벤치마크를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이 회사의 그로스 마진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려면 같은 산업 내에 있는 평균을 알아야 되고 다른 회사와 또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동차 회사가 마진율이 20%다 하면은 평균보다 조금 높네. 그래서 이 회사 괜찮네. 그렇지만 만약 소프트웨어 회사가 마진율이 20%다 그러면은 형편없이 낮구나.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직접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그로스 마진입니다. 총 매출 이익률입니다. 이익입니다. 다음 기업들의 그로스 마진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코카콜라, 월마트,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레비뉴가 45빌리언이라고 그러고요. 코스트 오브 레비뉴가 18빌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코스트 오브 프로핏은 뭐죠? 레비뉴에서 코스트 오브 레비뉴를 빼면 되고요. 그러면 27.45빌리언이 되게 됐고 그로스 마진은 얼마냐? 27.45를 레비뉴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60% 그로스 마진이 나옵니다. 굉장히 우수하구나 볼 수 있고 월마트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648이 레비뉴입니다. 와, 레비뉴가 세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이 팝니다. 그럼 코스트 오브 레비뉴가 얼마냐? 493빌리언입니다. 코스트 오브 레비뉴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코스트 오브 프로핏은 얼마인가요? 이 두 개를 빼야 되겠죠? 그럼 총 154빌리언입니다. 와, 그로스 프로핏이 딴 기업보다 크구나. 캐시를 많이 버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그로스 마진은 얼마냐? 레비뉴를 나눠주면 23.9%입니다. 마진율은 코카콜라보다 적구나. 하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돈을 버는구나.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입니다. 레비뉴가 60에다가 코스트 오브 레비뉴가 16입니다. 그럼 그로스 프로핏은 44빌리언이 나오고요. 월마트보다는 적게 버네. 절대 금액으로 치면. 그렇지만 마진율을 보면은 72%나 됩니다. 와, 마진율이 진짜 좋구나. 최고구나. 1 팔면은 0.72를 버는 거구나.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비교는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끼리 하셔야 됩니다.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야후 파이낸스 가셔서요. 사이트 접속하시고 재무제표 찾기에 가셔서 파이낸셜 클릭하시면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또 클릭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배우셨죠? 그래서 가셔가지고 애니얼을 클릭하고 각 기업들의 레비뉴와 코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3년 추세를 쭉 해보시고 경제사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3개를 선정하셔서 야후 파이낸스 가셔서 레비뉴가 뭐 2024년도에 얼마였는가, 코스트 오브 레비뉴가 얼마였는가, 그럼 그로스 마진은 몇 프로인가 하는 걸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고 한번 비교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습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로스 마진이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가요? 답은 이렇습니다. 대체로 좋지만 맥락이 중요합니다. 앞뒤가 중요합니다. 자세히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경우에는 브랜드 파워의 증거입니다. 즉 비싸게 팔고 있다는 의미죠. 물건을 최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진이 그만큼 높다는 거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그런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값만 높게 붙이면 물건이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럼 마진율은 높지만은 전체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진율이 높다고 좋을 수는 없다. 이 경우는 그렇게 되겠고요. 전 올바른 접근은 산업 내에서 서로 비교를 하고 좀 더 자세한 맥락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비스 기업은 매출 원가가 낮아야 하나요? 하고 나오는데 그거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소프트웨어는 70%에서 90% 그로스 마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복제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반면에 컨설팅 서비스잖아요. 원가가 40에서 60%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출이 늘면 늘수록 거기에 투여되는 인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마진율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물류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운송 비용, 연료비, 인건비 이런 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비스지만 15에서 25%의 마진율을 가진다. 그래서 각 산업마다 좀 다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비뉴와 캐시는 다른가요? 그래서
맞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레비뉴는 즉 매출이 일어났을 때 회계상으로 잡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제를 받게 되면 그때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매출을 많이 일으켰는데도 아직 돈을 못 받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레비뉴는 높은데 캐시는 부족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배울 현금 흐름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워렌 버핏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듀러블 컴패리티브 어드밴티지를 가진 기업을 찾습니다. 그리고 높고 지속적인 그로스 마진은 그 증거 중 하나입니다 하고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관되게 높은 그로스 마진 회사를 좋아합니다. 한 40% 이상 정도의 그로스 마진이 계속 생기는 기업들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회사를 좋아하고, 그래서 한두 해만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우위가 있는 회사들이 이런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산업에서 다른 회사들보다 높아야 한다 하는 걸 또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회사들은 특히 가격 인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려도 고객들이 계속해서 산다 하는 이런 것들을 또 두루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좋아한다 할 수 있겠고요. 버핏이 피하는 회사들은 변동성이 심한 크로스 마진입니다. 이게 쭉 일정해야 되는데 한 해는 40%, 한 해는 20%, 한 해는 15% 이렇게 되면 불안정하면은 이거는 피할 회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 추세가 상승 추세가 아니라 계속 매년씩 조금씩 떨어지는 하락 추세에 있다. 그럼 이 회사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나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핏이 피하는 회사고, 산업 평균보다 낮은데도 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적으로 가격 경쟁에 의존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팔아서 매출만 많이 일으키려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피하고 있다. 그래서 마진이 높은 회사를 선호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의 실제 투자 사례를 보면 코카콜라의 경우에는요, 1988년도에 투자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로스 마진이 60%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40년 후에도 포지션 유지하고 있고 아직 높은 마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애플을 투자했죠. 당시 그로스 마진이 38에서 40% 정도의 마진율을 가지고 있었고, 이 회사가 이렇게 되는 거는 생태계에 락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을 한번 쓰기 시작한 사람들은 애플 생태계 안에 들어와서 계속 쓰게 된다 하는 해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진율을 보고 투자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기본 개념입니다. 탑라인과 바텀라인을 이해하셨는가, 계단식 구조다 하는 것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제 레비뉴 부분입니다. 매출의 종류, 매출 인식 원칙, 매출 추세 분석 하는 게 이제 가능하셔야 되고, 그로스 프로핏 앤 마진입니다. 그로스 프로핏을 계산하실 수 있는지, 마진을 계산할 수 있으신지, 그 다음에 산업별 벤치마크는 대충 이 정도 된다 하는 거를 좀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저희가 야후 파이낸스 활용해서 실제 기업 자료를 한번 받고 경쟁사하고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런 걸 다 하셨다면은 사실은 오늘 손익계산서의 핵심을 완전히 정복하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오퍼레이팅 인컴서부터 넷 인컴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미리 예고해 드리자면은 손익계산서 파트 2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배울 겁니다. R&D, SG&A가 이제 속하게 되고요. 어떤 비용이 좋은 투자인가 하는 것도 보게 되겠고요. 그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빼면은 오퍼레이팅 인컴이 나옵니다. 그러면 핵심 사업의 수익성이 어떤가 하는 거를 보게 되겠고, 그래서 EBIT과 EBITDA 개념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빼주면 이제 넷 인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바텀 라인입니다. EPS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전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신다 그러면 오늘 분석한 데이터를 한번 쭉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요. 야후 파이낸스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손에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은 돈을 어디에 쓸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Top line is vanity, the bottom line is sanity, but cash flow is reality 라고 해서 매출은 허영이고 순이익은 이성이고 하지만 캐시플로우는 현실이다.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